안녕하세요. 저는 KBS 조의 최종 발표를 맡게 된 태재성이라고 합니다.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주제가 딥러닝 기반의 악성 코드 탐지였는데요. 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레번들이 조금 있었으나 결국엔 2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고 부족한 점들도 있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2달간 진행했던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 주제를 처음 접근을 했을 때 이미지 기반의 접근 방법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의 바이너리를 8비트 단위로 읽은 후 이것을 픽셀로 변환을 해서 CNN 같은 이미지 분류기를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한다 라는 이런 접근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CNN 특성상 규격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와 너비로 이미지를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가 손실될 것이 다소 우려가 되어서 다른 접근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시퀀스 기반 접근인데요. 이제 이미지로 파일 바이너리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떤 시계열로 접근을 해서 이미지화하지 않고 임베딩을 통해서 1D CNN과 뭐 기타 여러 가지 시계열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딥러닝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접근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딥러닝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PE 파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PE 파일이라고 하면 Portable Executables 하는데,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뭐 exe 파일 혹은 DLL 파일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파일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PE 파일 내부를 뜯어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헤더 파일 부분을 추출하는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 특정 부분만 이용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파일 크기가 천차만별인데 큰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퀀스 길이를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맞추기 위해서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고 판단이 되는 헤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헤더 부분 안에 많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이 슬라이드 내에서 첨부한 이 3가지 선행 연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으로는 데이터셋 구축이 있었는데요.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스에서 출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키사 데이터셋에서 정상 파일 4,500개, 악성 파일 만여 개 정도가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소스들에서 뭐 웹 스크래핑도 해오고 혹은 이제 비어웨어 가상 머신에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깔끔하게 새로 설치된 윈도우 가상 환경에서 정상 파일, DLL 파일, EXE 파일을 긁어 와서 또 모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정상 파일 만여 개 그리고 악성 파일 2만여 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작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악성 파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컬에서 하면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VMware를 활용한 가상 머신에서 전처리 작업, 즉 아까 말씀드린 헤더 파일 추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및 뭐 학습, 평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콜앱에서 진행을 하다가 연구 도중에 레번이 그래픽 카드를 입수하는 성과가 있었기에 그 로컬에서도 어느 정도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참고했던 논문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Malware Detection by Eating a Whole EXE라는 이 논문이었는데요.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한 것은 1D CNN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1D CNN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각기 다른 변형된 모델들을 실험을 해보는 것을 저희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주 논문에서 소개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컴프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 바이너리를 읽은 후에 임베딩을 거쳐서 1D 컨볼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1D 컨볼루션에서 이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그 실제 값이 보존이 되고 0에 가까울수록 그 실제 값이 없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티 컨볼루션의 아웃풋을 곱하게 되면 특정 부분에 있는 피처들은 보존이 되고 혹은 0에 가까운 부분들은 삭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느 부분에 집중할지에 대해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템포럴 맥스 풀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글로벌 맥스 풀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분류를 진행한다. 이것이 이 모델의 주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모델을 보고 여러 가지 개선할 것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왼쪽 표에 보시는 것 같이 세 가지 모델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말컴 그 원래 모델 자체를 베이스라인으로 구현하고 이제 거기에서 살짝 변형된 말컴 플러스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포지셔널 임베딩을 추가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CNN이라고 한 게 있는데 이제 이건 RNN 플러스 CNN이어서 결국에 말컴프에다가 그 위에 RNN 헤드를 갖다 붙이면 어떨까? 이런 세 가지 모델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residual connection, ResNet 같은 느낌으로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혹은 attention도 넣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혹은 residual하고 attention을 합치면 어떨까 생각도 되고 또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이런 버트 기반 모델들을 쓰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새끼로 빠지면서 모델의 개수가 어찌저찌 하다 보니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시험해 봤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지셔널 임베딩인데요. 이것은 버트 같은 트랜스포머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는 기법이고 쉽게 말을 하자면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임베딩에다가 이제 포지셔널 즉 위치에 관련된 정보까지 합쳐서 픽셀 임베딩과 포지셔널 임베딩을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컴바인드 임베딩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기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NN은 RNN과 다르게 일단 이 시계열의 순차성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간의 개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주 목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residual connection인데요. 이제 ResNet이라는 논문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쉽게 말해서 오차 역전파를 할 때 그레디언트의 값을 안정할 수 있는 기법인데 일단 어떤 중간층에서 출력된 값을 밑에 있는 층에 직접적으로 전달을 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 또한 저희가 실험을 하는데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텐션이었는데요. 어텐션은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고 시계열 모델이라던가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에서 흔히 쓰이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히든 스테이트가 있을 때 LSTM이든 RNN이든 어떤 RNN 모델에서 나온 출력층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 즉 attention 할 것인가를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통상적인 모델에서 쓰이는 어텐션을 쓸 수 없었고 저희가 한 것은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글로벌 스테이트와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비교해 감으로써 어느 히든 스테이트가 중요한지에 대한 어텐션을 학습하도록 모델을 한번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트랜스포머인데요. 실은 저희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시간적 그리고 컴퓨팅 자원적 한계로 인해서 이 모델을 구현하고 학습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재미있게 공부를 한 부분이어서 연구 내용의 최종 발표에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는 버트 같은 모델들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허깅페이스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그 허깅페이스 4에서 제공하는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전 학습된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고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들 중에서 관심 있게 봤던 것들이 이제 롱포머이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롱포머는 기존의 버트와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버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길이가
시퀀스의 최대 길이가 512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텐션 메커니즘의 특성상 각 위치에 있는 토큰들과 다른 위치에 있는 토큰들을 다 비교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쌍들을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5의 n제곱 런타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트 같은 경우에는 긴 시퀀스는 처리를 하지 못한다 혹은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롱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거가 우측에 있는 D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글로벌이랑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 5의 n제곱 어텐션 메커니즘을 5의 n 즉 리니어 런타임으로 축소시킨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던 파일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4092 바이트 정도 되는 길이의 엄청나게 긴 시퀀스에 해당했기 때문에 버트 같은 모델을 쓰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긴 시퀀스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던 도중에 이 롱포머라는 어텐션 기반을 조금 더 개선시킨 모델이 있게 되어서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정확도인데요.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어떤 모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코프 베이스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논문에 있던 그 기본 베이스라인 모델, 마르코프 플러스는 포지셔널 임베딩을 넣은 모델, 그리고 구루 CNN은 이제 RCNN 중에서 GRU 모델을 GRU 아래는 헤드를 썼던 모델이고, 이제 by GRU라고 되어 있는 거는 bidirectional 즉 양방향 모델이었고, 이제 res가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이제 residual connection을 쓴 모델이고, ATTN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들은 attention을 적용했던 모델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던 모델들 모두 다 94% 선에서 멈춰 있고, 이제 조금 이 모델들 중에서도 성능 차이가 다소 있으나 91%에서 94% 사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정확도만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었기에,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6개의 모델이 모두 다 94%의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모델이 좀 더 나은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F1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F1은 여기 왼쪽에 있는 Confusion Matrix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Precision Recall이라는 값들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높을수록 더 성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이진분류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성능평가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F1 스코어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가장 높은 F1 스코어를 기록한 모델들은 우측에 있는 두 개의 모델, 즉 Attention GRU CNN과 Attention Residual GRU CNN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르코프 플러스 자체도 엄청나게 높은 F1 스코어를 기록한 만큼 큰 차별성은 없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딥러닝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학습이 잘 되어도 왜 잘 된지 잘 모르겠고, 학습이 잘 안 되면 당연히 왜 잘 된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넣었을 때 좋은 성능이 나왔다. 어텐션을 넣었을 때도 좋은 성능이 나왔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저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훨씬 더 좋은 2배의 성능이 나와야 하지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뚜렷하게 없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연구를 하면서 딥러닝은 아직도 저희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블랙박스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느낀 점은 괜찮은 모델은 쉽지만 좋은 모델은 구현하고 학습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91%에서 94%의 성능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90대 초반에 있는 그런 정확도의 모델들은 구현하고 학습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98%, 97%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구현하고 만들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